순진하긴 이 시골 영감탱이가 뭘 알겠어.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윤태식 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30억짜리 땅.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전부가 사기꾼의 손아귀에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80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린 적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40년 전 얼어 죽어가던 청년에게 밥 한 끼 건넸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절망의 순간에 그 기억이 떠오른 걸까요? 순진하긴. 이 시골 영감탱이가 뭘 알겠어?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사무실 안에서 새어나온 목소리에 윤태식 노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을 도와준다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2024년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신풍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그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문 앞에서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80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노인에게 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병철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소개로 찾아온 그는 말쑥한 양복을 입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농지 개발 전문 컨설턴트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땅이 곧 개발 지역으로 묶인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조병철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돈을 버실 수 있어요. 윤태식 노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세상 물정의 어두운 시골 노인이었으니까요. 조병철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위임장도 써주었습니다. 그게 덫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조병철과 다른 남자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짜리인데? 30억은 나와. 근데 영감한테는 5억만 주고 끝내면 되거든. 진짜요? 그럼 25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시골 노인들이 제일 만만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은 윤태식 노인이 평생을 바쳐 일군 농지였습니다. 25살에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맨손으로 개간한 땅이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50년 넘게 가꿔온 땅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에게 그 땅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전부였습니다. 그런 땅을 사기꾼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동안 윤태식 노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집에 도착해서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배추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김장을 담그던 그 배추밭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큰일을 저질렀소. 윤태식 노인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괜찮아요, 여보,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던 아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80평생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이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기를 당하다니요. 자식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 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손주들을 안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집도 빼앗기게 되는 걸까? 윤태식 노인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조병철에게 농지 위임장을 써준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문득 4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해 겨울, 굶주린 청년 하나가 이 마을에 찾아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총각은 잘 살고 있으려나. 윤태식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 그 추운 겨울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2984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독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11월 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12월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윤태식은 그때 40살이었습니다. 아내 김수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생이었고 둘째 딸이 초등학생, 막내 아들이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닐 나이였습니다. 그날은 특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외양간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대문 앞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운동화는 찢어져서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괜찮나? 윤태식이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순임아, 순임아, 빨리 나와봐. 윤태식의 외침에 아내 김수님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진 청년을 부축해서 방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불쌍해라.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남았네요. 김수님이 청년의 얼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한두 끼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야겠소. 김수님이 부엌으로 가서 쌀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죽을 떠서 청년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도 못하던 청년이 조금씩 목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윤태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네. 자네가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 일단 누워있게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청년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다시 드러누웠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팠지? 이거 먹어. 김수님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탈나. 청년은 죽을 먹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울까. 윤태식 부부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거야? 사흘이요. 어디서 왔는데? 부산에서요.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비가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서 서울까지? 윤태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니요. 거리가 얼마인데요? 더구나 이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은요? 윤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작년에 사고로.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혜고하였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 부부는 청년을 따뜻한 아랫목에 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일어나서 바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신세를 졌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이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이보게, 이 추위에 어디로 가려고 그래? 당장 갈 곳도 없으면서. 그래도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폐는 무슨 폐야? 우리 집에 일손이 필요한데 당분간 여기서 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청년이 깜짝 놀라서 윤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밥 먹여줄 테니까 일 좀 도와줘. 겨울이라 할 일이 많거든. 사실 겨울 농한기라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은 차마 청년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저 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얼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서진우였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이 부도가 나서 거리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서진우는 그날부터 윤태식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외양간을 청소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식구들이 다 먹은 후에 남은 것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같이 먹어. 왜 따로 먹으려고 그래? 김수님이 잔소리를 해도 서진우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를 지는 것이 너무 죄송했던 것입니다. 형아, 같이 놀자. 막내 아들 윤태호가 서진우를 따랐습니다. 서진우는 태호와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태워주며 잘 놀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다른 아이들도 금세 서진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 총각 참 착하네요. 김수님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봐주고. 그러게 말이야. 저런 애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는지. 윤태식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 잃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청년이 불쌍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저런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자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가 윤태식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떠나려고요. 벌써? 네. 날도 풀렸고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요. 서울 가서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윤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이게 뭐예요? 차비랑 당분간 쓸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서진우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서울 가서 당장 일자리를 못 구하면 어떡하려고. 이거라도 있어야 밥은 먹고 다니지. 하지만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서진우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윤태식이 황급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지 마. 부담스럽게. 아저씨, 아주머니.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서진우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윤태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은혜 갚는 거야. 서진우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수님이 점심 도시락까지 싸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형아 잘 가, 또 놀러 와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서진우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윤태식 부부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총각 잘 됐으면 좋겠네요. 김수님이 말했습니다. 윤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착한 놈이니까 분명 잘 될 거야. 그것이 서진우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혹시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윤태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늦가을, 윤태식 노인은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총각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문제가 더 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식 노인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큰아들 윤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태준아, 사실은 아버지가 좀 큰일이 생겼다. 윤태식 노인은 어제 들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병철이라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절대 찍지 말라고요. 그게 이장이 소개해줘서. 이장이 소개하면 뭐해요?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일단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서류 다 챙겨 놓으세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윤태식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부끄러웠습니다. 80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조병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조병철입니다. 서류 준비 다 되셨어요? 내일 한번 뵙고 싶은데요. 윤태식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들은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순진하긴 이 시골 영감탱이가 뭘 알겠어? 그게.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조병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친절함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어르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 안 하면 개발 계획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땅값이 확 떨어져요. 조병철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겠어요.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태식 노인은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 박순덕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태식이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그 양복쟁이가 자꾸 찾아오던데 뭔 일이에요? 박순덕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땅 관련해서 좀. 땅? 설마 파시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윤태식 노인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들어가고 나서 윤태식 노인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조심하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윤태준이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챙겨둔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뭐가? 이 위임장이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윤태식 노인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개발 관련 서류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 서류라고 해서. 아버지, 윤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속았어요. 죄송은요. 지금 죄송하다고 될 일이에요? 이 서류대로면 저 사람이 아버지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요.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변호사한테 가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해요. 다음 날 윤태준은 아버지를 데리고 읍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위임장은 법적으로 유효해요. 어르신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으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땅을 빼앗기는 건가요? 지금 당장 계약을 막으려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촉박하네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윤태식 노인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법적인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고 소송까지 가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이요? 윤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법률사무소를 나서면서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아들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아버지, 지금 미안하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죠. 하지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윤태식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농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좀 보태드릴게요.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윤태식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이 보였습니다. 저 들판도 언젠가는 개발된다더니. 그래서 땅값이 오른다고 했던 조병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려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익숙한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조병철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자가 여기 있는 걸까요? 어르신, 오셨네요. 조병철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말쑥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능글능글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윤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윤태식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아들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농지개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조병철입니다.
조병철이 손을 내밀었지만 윤태주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조병철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한 사람이죠? 네. 아, 그거요? 그건 정당한 업무 위임이에요. 어르신이 동의하셔서 진행한 거고요. 정당한 업무 위임이요? 땅을 팔아먹을 권한을 위임받는 게 정당해요? 윤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병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어르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땅값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땅 팔아서 돈 챙기려는 거잖아요. 윤태준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조병철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봐요. 흥분하지 말고 얘기합시다. 얘기요?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위임장 돌려주세요. 그건 안 돼요. 조병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서류예요. 돌려준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병철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너무 흥분하셨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태준이 물었지만 조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더니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그때는 좋은 소식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윤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자식 완전 사기꾼이에요. 어떡해요, 이걸? 윤태식 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일군 땅을 사기꾼에게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서울에서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2천만 원, 본안 소송까지 가면 추가로 3천만 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제가 2천만 원은 마련해 볼게요. 적금 깨면 될 것 같아요. 윤태준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태준아, 내 돈을 왜 쓰니? 그건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아버지 땅인데 제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요. 그리고 누나랑 태호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둘째 딸 윤미정과 막내 아들 윤태호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빠, 나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윤미정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요즘 생활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막내 윤태호는 더 냉담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신 건 아버지 잘못이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왜 도장을 찍어줘? 내가 왜 그 뒤처리를 해야 하는데? 태호야,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데? 나 대학 갈 때도 등록금 못 내줘서 내가 대출받았잖아. 취직하고 나서도 한 번도 도움받은 적 없어. 윤태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자식들의 대화를 전해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땅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병철은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 조병철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며칠 후 조병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매수자를 찾았어요. 32억에 사겠다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한테는 8억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수수료로 가져갈게요. 뭐라고요? 윤태식 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2억짜리 땅을 팔고 자신에게는 8억만 주겠다니요. 나머지 24억은 수수료라고요? 계약서 들고 내일 찾아갈게요. 도장 준비해 두세요. 잠깐만요. 저는 땅을 팔 생각이. 어르신, 이미 위임장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제가 어르신 대신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래도 어르신 체면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조병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어차피 땅을 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요? 저는 정당하게 위임받은 거예요. 어르신이 동의하셨잖아요. 법원에 가도 저한테 유리해요. 조병철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전화기를 든 채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내일 봐요, 어르신.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하늘을 향해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 노인은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명치 부근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야. 노인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누웠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조병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계약서 가져왔어요. 조병철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장 안 찍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세요? 상황 파악 좀 하셔야죠. 조병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뭡니까? 제 조수들이에요. 서류 작업 도와주러 왔어요. 조병철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협박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복잡해져요. 저는 땅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윤태식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팔든 안 팔든 저한테는 권한이 있어요. 위임장 잊으셨어요? 그건 사기로 받아낸 거잖아요. 사기요? 증거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도장 찍은 건데 뭐가 사기예요? 조병철이 비웃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가죠.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안 오시면 저 혼자 계약 진행할 거예요. 조병철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고 돌아섰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윤태식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고 따라갔습니다. 차가 떠난 후 윤태식 노인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녁 때 윤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버지, 조병철이라는 놈이 진짜 일을 저질렀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벌써 매수자랑 가계약을 했대요. 뭐라고?
금요일에 본계약한다고 해요. 아버지 땅을 32억에 파는 거예요. 윤태식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땅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변호사한테 긴급하게 연락했는데요. 가처분 신청하려면 내일까지 착수금을 내야 한대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제가 800만 원은 마련했어요. 나머지 200만 원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윤태식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다 털어도 겨우 200만 원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내가 200만 원 보낼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뭘로 생활하세요? 괜찮다. 연금 나오면 되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버티기도 빠듯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태식 노인은 은행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아들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읍내 은행에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쉬어야 했습니다. 영감님, 어디 가세요? 길에서 마주친 이웃이 물었습니다. 그냥 은행에요. 윤태식 노인은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아 아들 계좌로 보냈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은 98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그냥 맞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비 오는 날이면 마당에 나와서 빗물을 받았습니다.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윤태식 노인은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심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야. 윤태식 노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병원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또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이 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 태준이에요. 가처분 신청 접수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판사가 결정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도 걸릴 수 있대요. 그럼 금요일에 조병철이 계약하면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그건 막기 어렵다고 해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나중에 무효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건 더 오래 걸린대요. 윤태식 노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태준아, 고맙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윤태식 노인은 마루에 앉아서 멍하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에 까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까치가 울고 날아갔습니다. 금요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3일 후면 평생 일군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까지 이틀 남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병철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모레 금요일이에요.
마음 정리하셨죠? 저는 도장 안 찍는다고 했잖아요. 어르신이 안 찍어도 저한테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냥 좋게 끝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르신 한 푼도 못 받아요. 뭐라고요? 제가 소송 걸어서 위임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저한테 돈을 물어줘야 해요. 알겠어요? 조병철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치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에서 봐요. 안 오시면 저 혼자 계약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병철이 또 온 건가? 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조병철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윤태식 노인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혹시 윤태식 어르신 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윤태식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젊은 남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뭔가 확인하더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우그룹 비서실 소속 강민재라고 합니다. 진우그룹이요? 윤태식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저희 회장님께서 어르신을 찾고 계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네. 내일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진우그룹이라는 회사도 모르고 회장이라는 사람도 모릅니다. 왜 자신을 찾는다는 걸까요? 실례지만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진우 회장님이십니다. 서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태식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서진우일까요? 40년 전 겨울 굶어서 쓰러졌던 그 청년 말입니다. 혹시 그 서진우 회장님이 예전에 이 마을에 오신 적이 있나요? 네. 회장님께서 4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신세를 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은인을 찾고 계시다고요. 윤태식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강민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에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일 오후요? 윤태식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조병철이 땅 계약을 하기로 한 날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강민재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난 후에도 윤태식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우, 그 총각이 회장이 됐다고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굶어서 쓰러졌던 22살 청년이 대기업 회장이 됐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윤태식 노인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사준 노트북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할 줄 알았습니다. 진우그룹 서진우. 검색창에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진우그룹 서진우 회장,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 서진우 회장,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 진우그룹 창업자 서진우, 맨손에서 재계 30위까지.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니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남자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이 익숙했습니다. 40년 전 이 집을 떠나면서 반드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던 그 청년의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진우가 맞구나. 윤태식 노인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성공하다니요. 기사를 더 읽어보니 서진우 회장의 이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22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공사판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30살에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고 40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50살에 진우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재계의 이름을 올렸고 지금은 건설, 유통, IT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 재계 30번째 대기업이 됐습니다. 참 대단하구나. 윤태식 노인은 감탄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청년이 이렇게 됐다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찾아온 걸까요? 윤태식 노인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윤태식 노인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직 땅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래전에 도왔던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이 온다니 집이라도 깨끗이 해놔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 태준이에요. 가처분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기각됐어요. 뭐? 판사가 위임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대요. 사기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윤태식 노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바보같이 도장을 찍은 게 잘못이지. 변호사가 본안 소송은 해볼 수 있대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길 확률도 낮대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윤태식 노인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조병철이 땅 계약을 합니다. 이제 진짜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윤태식 노인이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벤츠 세대가 마당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 왜 태식이네 집에? 무슨 일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식 노인도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맨 앞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먼저 내려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윤태식 노인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 서진우입니다. 40년 전에 이 집에서 신세를 졌던 그 청년이요. 윤태식 노인은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진우가 맞구나. 네, 저 진우 맞습니다. 서진우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윤태식 노인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이러지 마.
땅바닥에 무릎 꿇으면 어떡해. 어르신. 40년 전에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저는 그 겨울에 얼어 죽었을 겁니다. 서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참아왔던 눈물 같았습니다. 밥 한 끼 주신 것뿐인데 밥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한테 삶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때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서진우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진우그룹 회장이래. 태식이 영감이 저 사람을 안다고? 윤태식 노인은 서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밖에서 이러지 말고. 네. 어르신.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르던 수행원들은 마당에 남았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아 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 어르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병철이라는 자가 어르신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도 이 마을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부도 몰래 확인하고 있었고요.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죄송합니다. 연락드리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는데 부끄러워서요. 부끄럽다니? 어르신한테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제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계속 미뤄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거야? 네. 어르신이 위험에 처해 계신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40년 전 그 청년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서진우의 말에 윤태식 노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해결한다니 무슨 말이야? 조병철이라는 자,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 일대에서 노인들 상대로 땅 사기를 치는 전문 사기꾼이더군요. 전문 사기꾼이라고? 네. 어르신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다른 마을에서 3건이나 같은 수법으로 땅을 빼앗았어요. 경찰에 고소가 들어갔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안 됐다고 합니다. 윤태식 노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놈이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직접 나서다니? 서진우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조병철이 어르신 땅을 팔려는 매수자가 있더군요. 강북개발이라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래, 그 회사에 판다고 했어. 그 회사 사장이 제 후배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인맥이 넓거든요. 서진우가 씩 웃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후배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이 거래에서 손 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원래 조병철이 가져온 거래라 꺼림칙했는데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윤태식 노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네. 매수자가 없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된다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서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조병철 같은 놈은 한번 물러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매수자를 찾거나 더 악랄한 수를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직접 어르신 땅을 사겠습니다. 뭐라고? 윤태식 노인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진우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르신 땅을 제가 정당한 가격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조병철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어요. 아니, 그건 윤태식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땅을 팔 생각은 없어. 그 땅은 내 아내랑 같이 일군 땅이야. 아내 무덤도 거기 있고. 알고 있습니다.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산 다음에 어르신께 무상으로 사용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땅에서 농사도 지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법적으로는 제 소유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르신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병철이 손을 못 대게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윤태식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때 자녀분들께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서로 약속하죠.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과하지 않습니다. 서진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40년 전에 어르신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진우야. 윤태식 노인도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전 굶주리던 청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진우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조병철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야 힘이 있으니까 막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닐 겁니다. 그건 그렇지. 윤태식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운 좋게 서진우를 만났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병철을 확실하게 손봐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서진우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기꾼한테는 사기꾼의 방법으로 대응해야죠. 무슨 뜻이야?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계약하기로 했다면서요? 응, 그렇게 말하더라. 저도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죠. 서진우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40년 전 이 집을 떠나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우는 수행원들과 함께 읍내 호텔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윤태식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고마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서진우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 노인은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때 그 총각 기억나? 우리 집에서 한 달 묵다 간 청년 말이야. 그 청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 지금은 큰 회사 회장이래. 영정 사진 속의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죽 끓여줬잖아. 그 죽 한 그릇이 사람 하나 살린 거야. 윤태식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내일 그 총각이 나를 도와준대. 땅 문제 해결해준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영정 사진에 대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오전에 조병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 2시 잊지 않으셨죠?
응, 알고 있어. 좋아요. 그럼 부동산에서 봐요. 꼭 오셔야 해요. 안 오시면 저 혼자 계약 진행합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윤태식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납니다. 서진우를 믿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서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 먼저 부동산에 가 있겠습니다. 어르신은 2시 정각에 오세요. 알았다. 그리고 어르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윤태식 노인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읍내 부동산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윤태식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에 가을 거지가 한창이었습니다. 농부들이 별을 베고 있었습니다. 2시 5분 전에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간판에 신성공 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조병철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능글맞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조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안으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부동산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매수자 측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먼저 와 있겠다고 했는데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조병철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 그럼 계약 진행하죠. 조병철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동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서진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병철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서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조병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요? 서진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을 사러 온 사람입니다. 조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땅을 사러 왔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진우가 천천히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르던 수행원들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병철이 데려온 덩치 큰 남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 땅 매수자가 강북개발 아닙니까? 서진우가 양복 입은 남자 2명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남자가 말을 흐리더니 조병철을 쳐다봤습니다. 조병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조병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우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강북개발 이상훈 사장한테 어젯밤에 전화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손 떼라고요.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뭐라고요? 조병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방금 본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이 거래는 없던 걸로 하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병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강북개발 직원들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2 남자가 황급히 부동산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우의 수행원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동산 안에는 조병철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부동산 사장만 남았습니다. 조병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야? 제가 누구냐고요? 서진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조병철이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우그룹 회장 서진우입니다. 진우그룹? 조병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도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그룹이면 제게 3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왜 진우그룹 회장님이 여기에? 이 어르신이 40년 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거든요. 서진우가 윤태식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조병철이 멍한 표정으로 윤태식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저 영감이요? 영감이 아니라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서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병철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어르신한테 한 짓,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진우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조병철이 서류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이 일대에서 저지른 사기 기록이에요. 피해자만 7명. 빼돌린 금액이 총 80억 원이 넘더군요. 그건 경찰 고소는 됐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안 됐죠? 피해자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라 제대로 대응을 못 하셨으니까. 서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병철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요? 서진우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하긴. 이 시골 영감탱이가 뭘 알겠어?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조병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했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짜리인데? 30억은 나와. 근데 영감한테는 5억만 주고 끝내면 되거든. 진짜요? 그럼 25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시골 노인들이 제일 만만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부동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병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서진우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이면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충분합니다. 게다가 다른 피해자분들도 증언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변호사 비용 다 대드리기로 했거든요. 조병철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어떡합니까? 한 명이 조병철에게 물었습니다. 조병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진우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조병철이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위임장? 윤태식 어르신이 당신한테 써준 위임장이에요. 근데 이게 무효가 됐어요. 무효요? 어르신이 직접 도장을 찍었는데 무슨 무효야? 조병철이 악을 썼습니다. 서진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몰랐어요? 아까 그 녹음이면 사기 입증은 충분하고요.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법원에 서류 제출했습니다. 위임장 효력 정지 가처분이요. 조병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서진우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조병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 땅을 정당한 가격에 사기로 했어요. 35억이에요.
당신이 부른 32억보다 3억 더 높죠? 35억? 네. 그리고 어르신한테 전액 드리기로 했어요. 수수료 같은 거 없이요. 조병철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32억 중에서 8억만 주려고 했는데 서진우는 35억을 전부 준다고요. 당신 미쳤어? 미쳤냐고요? 서진우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40년 전에 이 어르신이 저한테 밥 한 끼 안 주셨으면 저는 얼어 죽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35억이 뭐가 많습니까? 조병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동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조병철 씨 맞죠? 네.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조병철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대표님, 덩치 큰 남자들이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두 분도 공범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조병철과 그의 부하들이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조병철이 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우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요? 서진우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할 건데요? 조병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그를 밀어서 문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부동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조 대표가 사기꾼인 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일단 넘어가죠. 하지만 다음부터는 거래 상대방 좀 잘 확인하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부동산 사장이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진우가 윤태식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끝났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태식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고마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서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조병철이가 경찰한테 잡혀갔대. 진우그룹 회장이 태식이 영감을 도와줬다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놀라운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병철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범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7명이 아니라 12명이었습니다. 빼돌린 금액도 80억이 아니라 1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진우 회장이 약속한 대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연대에서 증언하면서 조병철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조병철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공범들도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윤태식 노인은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조병철이라는 놈이 감옥에 갔어. 영정 사진 속의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땅도 지켰어. 당신이랑 같이 일군 우리 땅 말이야. 아무도 못 빼앗아가. 윤태식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우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윤태식 노인의 땅을
35억 원의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상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서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그 땅을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땅에서 계속 농사 지으세요. 저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고맙다, 진우야. 그리고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녀분들께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약속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과하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어르신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35억 원은 윤태식 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노인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여전히 배추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세요. 돈 있으니까 집도 새로 짓고 여행도 다니시고. 큰아들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식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이 좋아. 엄마랑 추억이 있는 집이니까. 그래도 너무 낡았잖아요. 낡아도 정이 있어. 그게 좋은 거야. 윤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윤태식 노인은 돈을 다른 곳에 썼습니다. 자식들에게 각각 5억 원씩 나눠주었습니다. 큰아들 윤태준에게도, 둘째 딸 윤미정에게도, 막내 아들 윤태호에게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윤태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윤태식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받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주고 싶어. 아버지, 돈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어. 살아있을 때 써야지. 막내 윤태호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냉담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태호예요. 오, 태호구나. 왜?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하셨을 때 제가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돈 타령만 하고. 됐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저 이번 주에 내려갈게요.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자. 전화를 끊고 윤태식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 윤태호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윤태식 노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저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요. 등록금 얘기, 그거 진짜 철없었어요. 윤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식 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 아버지, 들어가자. 밥 먹어야지.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끓인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아버지 손맛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맛이에요. 제가 그리워하던 맛. 그래,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윤태호가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우 회장은 그 후로도 종종 신풍리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윤태식 노인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졌어. 요즘은 가슴 통증도 없어. 다행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건강보조식품은 드시고 계시죠? 응, 잘 먹고 있어. 근데 너무 비싼 거 보내지 마. 부담스러워. 어르신한테 드리는 건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윤태식 노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전 이야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40년 전에 이 집을 떠나면서 저 다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르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났어요.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르신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윤태식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어르신 덕분이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돈으로라도 보답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우야. 윤태식 노인이 서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어르신. 사실 나도 그때 그냥 한 거야. 배고프면 밥 주고 추우면 재워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서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 후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어르신처럼 아무 데가 없이 베풀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마당의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려도 될까요? 뭔데? 제가 이 마을에 노인 복지관을 지으려고 해요. 어르신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편하게 모여서 쉴 수 있는 곳이요. 복지관? 네. 어르신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분들께 베풀고 싶어요. 어르신 이름으로 지으면 어떨까요? 윤태식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안 돼. 내 이름은 빼. 왜요? 부끄러워. 나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야. 그런 거 할 자격 없어.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신풍복지관이라고 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르신을 기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윤태식 노인도 웃었습니다. 1년 후 신풍리에 복지관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바둑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체조도 했습니다. 윤태식 노인도 매일 그곳에 나갔습니다. 태식이 영감, 오늘도 왔네. 응, 심심하면 여기 와야지. 자네 진짜 복 받았어. 그런 은인을 만나다니. 복은 무슨, 그냥 옛날에 착한 일한 게 돌아온 거지. 윤태식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습니다. 40년 전 추운 겨울날 굶어 쓰러진 청년에게 밥 한 끼 준 것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식 노인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보여?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총각한테 해준 일이 이렇게 됐어. 밥 한 끼가 35억이 되어서 돌아왔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돈보다 진우가 잘 된 게 더 기뻐. 그 불쌍하던 애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잖아. 그게 제일 큰 보답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식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갚는 일 말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선함은 선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